환율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한 문제는 100% 나오고 보통 두 문제 그리고 2부의 2과목 종합 문제에서도 이 환율을 응용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절상됐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뭐 1,200원이었는데 이게 1,000원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수출 수입을 봐요. 보통 수출 수입을 보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은요. 우리나라 돈값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값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수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출은 감소하고요. 그리고 수입은 증가하죠. 왜냐면 수입이 증가하는 건 옛날에 1,200원에 사던 거 1,000원에 사니까 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1,200원짜리 물건이었는데 원화로 1달러 받았어요. 근데 이제 1,200원짜리 물건이면 1달러 받아서는 안 되겠죠. 1달러 조금 더 받아야 되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환율 상승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출은 증가하고요.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옛날보다 경쟁력이 좋은 거예요. 1,000원짜리 하던 게 1,200원. 똑같은 1달러를 팔아도 이제 1,200원씩 생기니까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수출은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수출 경쟁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수출은 증가해요. 근데 옛날엔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었던 1달러짜리 해외 물건이 이제 1,200원이나 줘야 되니까 우리가 뭐 일종의 가난해지는 효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경상수지, 즉 국제수지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지겠죠. 여기는요.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겠죠. 그래서 많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과 좀 마인드가 다르죠.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환율 상승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경제에서 경상수지가 올라가는 거, 그럼 경상수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도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서는 결국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면 환율과 관련해서 핵심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이 핵심 체크 사항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원화 가치 환율 하락한다는 얘기는 1달러가 원래 1,000원이었는데 뭐 1,200원쯤이었는데 원화 가치가 절상한다. 이게 1달러가 이제 1,000원으로 됐다는 얘기고 이건 1달러가 1,500원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원화 절상이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는 이 결과물로 악화되고요. 물가는 하락하게 되죠. 수입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수입물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수입물가 하락. 이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이제 대기업들의 경우는 외화 차입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이 이제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었으니까 원리금이 감소하겠죠. 반대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해요.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건도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수출은 증대되고 외국 물건은 비싸게 사야 되니까 수입은 감소됩니다. 그 결과 경상수지는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물가는 상승하게 돼 있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 옛날엔 1,200원만 갚으면 됐는데 이제 1,500원이나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이제 통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난 우리 1, 20년 동안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휴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축축해진 유동성을 요즘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부터 해서 좀 흡수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통화라는 건 거래에서 지급수단,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은행권과 정부의 발행의 지와 주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통화는 아니죠. 물론 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여러 명 있겠지만, 그래서 통화의 특성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통화의 구분으로 해서 M1, M2, LF, L 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통화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M2, M2. 그래서 한국은행 M2 자료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통화량이 저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광의의 통화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 M1은 보통예금 같은 것까지는 들어가는데 이 정기예금과 외화예금 이런 것도 내가 깨려면 깨잖아요. 근데 대신 만기 기억해 주세요. 2년 미만의 정기예금 같은 거 있죠. CD 같은 것도 M2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M2가 확정되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우리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2가 제일 중요합니다. M2에 뭐가 들어간다?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금 같은 게 들어간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까진. 그래서 통화량을 이제 조절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통화량의 공급이 증가하면 돈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결국 통화량 증가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도 통화량이 엄청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돈의 값어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니까 가격에 이제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물가가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들 보면 1년에 물가 100%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국가 경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물건의 가격과 내일의 물건의 가격, 오늘의 물건의 가격이 매일매일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죠. 그러면 경제 참여자들이 서로 이제 거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그러면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경제가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선 계속 금리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거 내가 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라니까 물건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통화량의 공급 경로가 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이제 통화량을 볼 수 있는데 정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화량의 공급 경로에서 정부는 이제 세금과 재정 지출로 이제 이걸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 올리면 정부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중에 돈이 줄어들겠죠. 그럼 아무래도 통화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오히려 돈을 풀어요. 그걸 우리가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공공사업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돈을 풀면 그게 또 시장에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통화량도 증가하게 되어 있죠. 민간 부분에선 결국 금융기관의 대출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케인즈의 뭐 승수 효과까지 뭐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증가하면 결국 그게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급 준비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하나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는 거. 금융기관에 잡아둬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지급 준비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대출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민간 부분의 대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중앙은행에서는 뭐 돈을 이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과 어떤 이제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대출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해외 부분은 우리나라에 이제 자본이 들어오냐 이거죠. 결국 국제 수지가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에 외화가 들어오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고요. 국제 수지가 감소하면 이제 떨어지면 통화량이 감소하게 돼 있고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 외화가 들어오겠죠. 그럼 아무래도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뭐 증자를 한다 하면 시중에 있는 돈이 들어오겠죠. 금융기관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나가야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구입한다. 그럼 돈이 나가니까 통화량이 증가할 거고,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정부나 민간 부분, 해외 부분, 뭐 기타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